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 주말 동안 날씨가 많이 풀렸다. 네. 지금 서울은 추적추적 겨울 비인지 가을 비인지 또 비가 내리고는 있습니다. 날씨 많이 풀린 것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기후변화의 결과일 거고 올해가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따뜻한 지금 12월이랍니다. 지금 12월 초반이. 네. 걱정이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요. 저출산도 그렇고 또 이런 기후도 그렇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인데 총선에만 다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곳만 우세하다는 이 자체 보고서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서울에서 8석을 얻은 21대 총선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총선 기획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은 최악을 가정한 겁니다. 신빙성이 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한 방송에서 6석도 어렵다고 본다.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4석 정도일 수도 있다. 자, 일단 이 판세 보고서의 내용 어떻게 진단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지 박원석 전 의원부터요. 일단 당 지도부가 저걸 받고 쉬쉬했잖아요. 쉬쉬한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상황이 나쁜데 저것까지 외부로 유출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당내의 반발이나 이런 거 우려해서 쉬쉬한 건데 쉬쉬할 문제가 아니죠. 일종의 이제 당 지도부는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만희 사무총장이 뭐 최악을 가정한 물론 맞을 겁니다. 근데 최악이 저거라면 그거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그 지난 총선을 역대 선거사상 최악이라고 특히 서울 지역 선거 결과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근데도 저 의미를 축소하는데 급급한 게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기의식이 없구나. 총선에 대해서. 내지는 다른 목적이 더 크구나. 총선 승리라는 목적보다. 어떤 목적이요? 이를테면 뭐 본인들 자리 보존하고 영남권 의원들 공천받고 현역 의원들이 팍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 최악위로 치러진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출신들이에요. 양진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 공천이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수도권에 지금 출마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 수도권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허탈한 거죠. 공천 받으면 뭐하나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 갈 수 없다. 이런 불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기저에는 오늘이 딱 강서 재보궐선거 끝난 지 2달 된 날이랍니다. 근데 2달 동안 이 여권이 제자리 걸음했구나. 국정기조 변한 거 없고 인적 쇄신 일어난 거 없고 전부 다 그 얼굴인데다가 중간에 끼워놨던 혁신이마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 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여당이 변화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설사 김기현 대표를 내리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선다 한들 지금과 같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조가 그대로라면 저거는 총선에서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 모든 문제의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수석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판세 내용이 나온 이 보고서로 상당히 또 당 내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희 사무총장이 최악을 가정한 것이라면 신빙성이 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른 데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신빙성이 낮은 거를 왜 당의 공식 기관에서 왜 만듭니까? 그거를 왜 공유를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방구야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수능 성적을 앞두고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지금까지 성적을 보니까 이번 수능에서 뭐 5등급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체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뭐 2개월, 3개월 남겨놓고 3등급, 1등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을 얘기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데이터를 보고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황골 탈퇴하고 갑자기 뭐 변화해가지고 할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암울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6석도 어렵다. 뭐 4석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선거는 이렇게 그 격차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아니면은 정권 심판론 정권 지지론 요거의 격차를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수도권에서 격차가 나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서울의 강서구하고 본인이 있었던 노원병하고 노원병이 조금 더 격차가 더 벌어진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17%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 포인트 차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있었던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18, 19 정도 난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쫙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의 여론이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보다 더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 여러 데이터들이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대입해 보면은 대략 살아남을 수 있는 데가 강남 갑.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데 서초, 갑, 을 뭐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4군데 나온다라는 게 그런 계산법이고 그렇게까지 가겠냐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정말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각종 사설과 기사로 지금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상황이 안 좋다. 자, 기상특보 알려드리고 일석이조 이어가겠습니다. 1시 기준으로 울산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보와 경보를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의원도 반발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를 좀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지금 바뀔 기미는 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내 여러 압박이 있었지만 본인은 물러나지 않고 임명직 2기 지도부를 구성하고 혁신위를 넣어서 시간을 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혁신위의 혁신안마저도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든든한 우군이 있어요. 김기현 대표한테는. 영남 다선 윤핵관 의원들이 든든한 우군입니다. 1차적으로. 일종의 동맹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공천권은 형식적으로 당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윤 대통령도 우군으로 보여요. 신임 지도부 불러서 오찬하고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 이제 혁신이 마무리되니까 함께 불러서 오찬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해석은 김기현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대로 총선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은 뭐 공관이니 선대위니 누구 영입이니 이런 걸로 다 이제 그 일종의 물타기를 하겠다. 이런 게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 즉 국정운영 기조 그에 따른 대통령의 변화 전면적인 인적 쇄신 뭐 이런 거 없이 분위기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배 소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선거 전문가들 말씀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0 이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 이상이면은 그 어떤 그 전략을 동원하고 그 어떤 인물을 영입하고 그 어떤 캠페인을 해도 백약이 무효다. 이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근접해 있어요. 그런데 갤럽 조사 지난 주말에 나온 걸 보면 야당 찍겠냐 여당 찍겠냐 그것도 비슷한 추이가 나옵니다. 여당 지지는 한 35%, 야당 지지는 50% 뭐 한 초중반대.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이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경제 민생을 네. 그에 대한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 비율도 비슷해요. 결국 모든 지표가 내년 총선 폭망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과 당 지도부만 그걸 체감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감각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 생각이 뚜렷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내 중심에 공천하고 그다음에 이 뭐 측근이 됐든 검사가 됐든 그렇게 포진시켜서 우리 이 구도로 우리 생각으로 돌파하겠다. 왜? 저쪽에는 이재명이 있잖아.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겐 이재명이 있다. 이것만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고요. 총선 구도에 대해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35%,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51%로 나온 조사 결과를 박원석 전 의원이 인용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론을 다선 의원인 김기현 대표가 모를까? 여의도 연구원을 통해서 계속 여론조사를 전달받을 텐데, 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도 종합보고 내용에 김기현 대표가 응답할까요? 또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오늘 거론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 않아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퇴하라고 지금 직격을 하고 있고 뭐 김근식 뭐 송파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기사가 떴는데 배현진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네. 김기현 대표를 직격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촉구라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등 돌려 달아날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이를테면 당의 주류였잖아요. 주류였고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의원이 된 거는 홍준표 의원이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사실상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친윤 쪽으로 돌아섰고 지난번에 당무감사 김기현 대표 체제 당무감사에서도 1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현역 의원 중에는 배현진, 원내에서는 나경원 이렇게 1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서울 송파죠. 송파병입니다. 아니 송파을입니다. 송파갑은 김웅, 송파을은 배현진, 송파병은 남인순. 근데 거기에 이제 금근식 교수가 이제 대항마로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배현진도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당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방금 국민일보 오전에 단독 기사라고 떴어요. 그래요? 예, 김기현 대표가 정치인 출신은 다 실패했다. 국힘 공관위원장 법조인 중에서 찾는다. 이렇게 단독 기사가 제목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병준, 김한기 다 고사하고 법조인 출신의 김왕식 국무총리는 안대인 전 대법관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할까? 그러면 공관위원장도 검사로 하려나 지금 법조인 출신 중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렸다 지금. 법조인으로 공관위원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위기에 지금 국힘이 갑자기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전으로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얘기 조금 이어서 하면 네. 지난번에 이제 당 지도부하고 비공개 오찬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이제 혁신이 마무리 수순으로 하고 아마 거기서 이제 공관위 선대위에 관한 큰 구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관위 시점도 그 뒤로 좀 늦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특검법 표결 이후로. 그게 이제 제2가 올라왔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의원들의 반발, 공천에 탈락할 의원들의 반발 이런 걸 의식해서 공관위 시점을 좀 미룬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이제 그 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관측이 결국 김기현 대표하고 대통령실의 타협점이 공천은 우리가 한다. 대통령실에서 공관위원장도 우리가 세운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보도를 보면서 저는 결국 그게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이제 공천은 우리가 하겠다. 나 다름 아니지 않을까. 대신에 대표직 유지는 인정한다. 뭐 이런 정도의 타협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아하. 대통령실과 이 김기현 대표 사이에 뭐 그런 걸로 대강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결국 수도권의 출마자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 뭐 수도권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양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이제 수도권의 출마자들이 선상반란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분리해서 보는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대통령의 진심은 그게 아닌데 김기현 대표와 영남 기득권들이 이걸 왜곡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일체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뭘 잘 모르고 여전히 대통령한테는 로얄티를 보이고 이게 다 당의 문제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를 몰아붙이면 해결이 될 걸로 보이지만 김기현 대표를 냅둬도 대통령이 바뀌면 이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도권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출마자들, 출마 예정자들도 문제 핵심을 못 짚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 조금만 보론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하시는 분은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청명 한식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출마해도 다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니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는 거고, 지금 대구 경북 특히 여기가 좀 미묘해요. 무슨 대구 경북 참 괜찮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특히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그 전에 이제 총선 2020년 총선 때도 대구 경북에서는 한 석도 안 내줬습니다. 대구 12개, 경북 13개, 25개 중에서 싹쓸이를 했네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의원들의 그게 뭐가 있냐면은 김기현이 대표 체제를 유지를 하면은 나를 안 자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새로 뭐 비대위가 오고 막 혁신이가 막 들어서고 막 그러면 오히려 내가 위험한데 김기현이 나한테 약속했잖아. 약간 우리는 그리고 내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나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용산에서 사실상 만약에 공관위원장을 세운다고 본다면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거를 용인한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냥 대구에 한 3분의 2쯤 갈려 나갈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 3분의 2쯤 갈려 나가면은 그때 앞불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인데 그게 조만간 가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뒤에 지체된 뭐 비대위의 요구가 막 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은. 대구 경북도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설명을 듣고 보면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달 말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로 신당 창당을 최종 결정하는 날짜를 못 박은 것도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론 부담도 있을 텐데 이래저래. 자, 윤석열 대통령 예정대로 예상하는 대로 거부권 만약에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시는지. 일단 절차상으로는 이게 이제 법률안이에요.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네. 때문에 기명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법률안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찬성 표결을 누를 국민의힘 의원이 있겠습니까? 반대 표결을 누를 거예요. 내지는 아예 안 들어가거나. 그래서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다시 제2요구가 올라왔을 때 제2투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반란표가 나올 소지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시점과 공천 탈락자가 확인되는 시점을 지금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공관위도 늦추겠다. 왜냐하면 공천 탈락한다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찬성 눌러버리면은 그거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여론이 너무 악화되는 걸 의식해서 일부가 찬성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한 18표만 돌았으면은 이게 제의가 돼요. 200명이 돼가지고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은.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100% 거부권 행사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여론이 어떻게 악화되든 이걸 가지고 총선의 민심 수책 내지는 반전의 계기로 삼든 이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게 국회에서 제의되는 것을 막을 거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논리대로 지난 검찰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거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걸 그냥 밀고 나갈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주류의 의견은 이제 그런 의견일 거고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비주류 일부에서 이렇게 되면 방탄 프레임이 거꾸로 우리가 걸린다. 이걸로 총선 망한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할 거고 전 밀고 나갈 거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걸로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걸로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건희 이 특검에 대한 제2요구를 그러니까 법률안을 거부하고 제2요구마저 무산된 이후에는 그러면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는 우리에겐 이재명이 있다가 안 먹히는 총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봐요.
김준일 수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지지율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제가 기사 제목을 몇 개 쭉 읽어드릴게요. 네. 예. 동아일보 12월 7일 지난 금요일자 칼럼입니다. 이기용 대기자 칼럼이에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제목이 이거예요.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는 관저 떠나서 사저에 가서 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게. 네. 조선 시대에는 저걸 패서인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리고 같은 날 이제 뭐 한겨레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 이건데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보수 언론 아까 이기용 대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진보 언론이 나쁜 놈들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대로 수사를 하되 그럼 그런다고 명품백 수수한 게 사라지는 거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보수가 얼마나 위기감인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거고 조선일보 사설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 7일자입니다. 이것도 지난 네. 금요일에 사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만이 제목에서 지금 왜 검사를 지금 방통위원장가 앉혀? 그 다음 날 동아일보 사설이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앉혔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자 동아일보 논설실장 정용관 논설실장 칼럼 제목이 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재벌 총수 떡볶이 먹방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이거 도대체 이거 여론 진짜 안 좋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도 관련해서 점점점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만약에 예정대로 12월 28일 날 이제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통령은 21일에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좀 떨어져 있어요. 자, 2020년에 김영호 공관위원장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이 1월 16일 날 선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1월 중순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공관위원장 한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면은 이거 이러다가 폭망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올 김건희 특검 제2요구권 했을 때 재투표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진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민주당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물인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는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때는 아니다. 근데 며칠 사이 기류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측근에게 신당 창당 실무 작업을 지시했다고 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때가 되면 만나겠다. 두 사람의 이 태도 자체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아주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네. 만날 때는 아니다. 때가 되면 만나겠다. 같은 얘기거든요. 언제 만나겠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 만날 이 얘기를 한 건데 다만 이제 좀 더 운동장을 넓게 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메시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당 운영, 이른바 사당화라고 하는 거기에 비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내 민주당으로 이게 슬로건이었다면은 이건 이제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이를테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양당 이 정치의 극복으로 조금 더 확장된 슬로건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님을 12월 1일 날 뵀어요. 그래요? 차 한잔 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대표님을 뵀던 얘기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렸던 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그날 저를 만나서 했던 말씀의 수위를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저는 예감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미 말씀 수위가 내면에 상당한 결심이 섰구나. 왜냐하면 워낙 신중하신 분인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를테면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내 인생이 민주당이고 내 정치가 전체가 민주당이다. 16대 국회에 이분이 들어오셨잖아요. 때문에 고민과 결심이 길었고 그러나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오늘과 같은
그런 어떤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예상이 좀 됐고요. 당시에 근데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함한 이른바 빅텐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전 유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기에 따라서는 이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말하자면 촉구하는 그런 신당,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신당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그런 어떤 탈진영 그런 신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빨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신중한 사람입니다. 네, 조동찬의 시사본부에 좀 많은 분들이 단독을 또 목말라 하시니까요.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에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뿐만 아니라 최근 신장상당 움직임에 대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을 시사한 건 실책이다.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총리 역임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니다. 자, 이게 이준석 전 대표와의 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날선 목소리가 나오네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주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거에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명분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고요. 사실 약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당을 만듦에 있어서 이거는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둘이 결합하는 거는 더 뭐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법에 따르면은 우리는 오랫동안 사실상의 양당 정치를 구경해 왔고 네. 거기에서 이쪽에서 양당에서 당 대표로 했던 두 분이 무슨 양당 통합인가요? 그러니까 결합인가요? 나와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겠냐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물리 산수가 아니거든요. 정치는. 예를 들면은 이준석이 뭐 대구 경북에서 좀 가져오고 이낙연이 뭐 호남에서 좀 가져오고 수도권에서 몇 석 가져오고 이러면 될까? 이게 그러니까 잘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약점이 있고 저는 이 뭔가 제3지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자기 성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이낙연 전 대표도 뭔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예를 들면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가 이낙연 대표 때예요. 예. 이낙연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건 이해찬 대표 때고 네. 이낙연 대표가 선대위원장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에 본인이 자기 고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서로의 이제 뭐 고해 성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 큰 틀에서는 이제 정치 개혁 이거는 좀 약간 저는 공허하다고 보고 공허하다라는 게 아니라 피집을 하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딱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예를 들면은 가장 국민들이 지금 그 답답해하는 게 이 양당의 무한 싸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총선 제도는 이렇게 갔다. 그리고 특히 대선은 이를테면 대선 같은 경우에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이를테면 단일화 논쟁으로 선거 기간에다 낭비한다든지 이런 거를 없애고 정책 연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지지도가 높거든요. 다른 제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사진을 그리고 이거를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겠다라는 이 정도의 명분이 딱 서야지 이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움직이셔라 하려면은. 아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셨다니까 궁금한 게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이라는 날짜도 밝혔는데 그러면 뭐 1월 10일이 됐든 1월 15일이 됐든 신당 창당을 의사가 있으면 날짜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그런 로드맵이 그 내부적으로는 나와 있겠죠. 다만 그걸 이제 가시화시킬 시점이 아직 안 됐다.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준일 기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분이 그 지난 정부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올랐던 분이고 당 대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오로지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누적된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자기 성찰을 보여줄 거냐 이게 하나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건 뭐 정책 실패도 그렇고 지난번에 선거제도에 있어서 위성정당 만들었던 그런 말바꾸기도 그렇고 다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내에 다양한 비명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원칙과 상식 4인방도
있듯이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느냐. 아직은 이낙연 대표께서 그걸 다 통합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중적인 공감대인데 특히 이제 이분의 정치적 본거지가 호남이잖아요. 호남에서 어느 정도의 대중적인 공감대가 따라와야 됩니다.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더라도 뭐 비토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면은 사실 이게 대중적인 어떤 동력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과제일 거고 이게 진영을 넘어서 일종의 탈진영 어떻게 보면 미래 어젠다를 가지고 큰 틀의 대연합을 하는 거는 그 뒤에 더 이 말하자면 이제 더 큰 틀의 과제일 텐데 그것도 의제가 분명해야죠. 정치공학적으로 뭐 선거 앞두고서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손을 잡는 거 말고 김준일 이 대표가 얘기했듯이 정치개혁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개혁 이를테면 5년 단위로 대통령제를 지금처럼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하는 게 맞아? 극한 이 정치투쟁에 이 빠뜨린 이 권력 구조가 맞아? 라는 데 대해서 일정한 합의를 볼 수도 있겠죠. 대통령제 폐지는 아니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해서 이를테면 국회에서 모든 국무위원을 다 인준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뭐 입법권이나 예산권 같은 거 일정하게 내려놓고 뭐 이런 등등의 뭐 개헌 같은 걸 고리로 한다든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다든지 지금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심각한 위기인 이 기후나 혹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비전과 어젠다 차원에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큰 통합이 있어야 그런 탈진영 뭐 대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하고 또 국회에서 같이 생활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4명 자 원칙한 상식 네 분에 대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토크 콘서트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썬소리를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쏟아냈는데 이분들 탈당하는 겁니까? 신당 참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네 분이 하시는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의 개혁을 하나도 받아들일 의향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지도부는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네 분이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바뀔 게 없습니다. 결국 자기 공천 때문에 저런다라고 계속 저분들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분들이 뭐 공천 받으려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했겠죠. 그러니까 저분들의 진정성은 다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뭐 불평불만 분자 공천에 연연하는 이런 사람들로 몰리게 될 테니까 길이 없어요. 나오는 수밖에. 저는 빨리 나와라. 당내에서 그런 취급 받느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준일 수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4명의 이 원칙과 상식 뭐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 의견이 통일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이 바뀌지 않으면 뭔가 생길 거다. 민주당을 고쳐 쓰는 게 좋다. 저희는 의견 차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어쨌든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앞서서 뭔가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게 조급하고 명분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한두 분 정도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또 뭐 나오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나오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갈릴 것이다. 예. 좀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어제 이제 조선일보 단독인데 위성정당 창단 묻는 여론조사를 지금 민주당이 시작했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는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당원 여론조사도 하는 건데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꼼수를 벌일 때 이런 거 하거든요. 전당원 투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2021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할 때 우리 이거 후보 내야 되냐 마느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낙연 대표가 전당원 투표 해가지고 그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패해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내리막길 원래도 안 좋았지만은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딱 그 꼼수 지금 부리려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화약고처럼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의 사당화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지만은 이거를 이를테면 삼총리 같은 경우에 이낙연 총리를 위한 김부겸이나 정세균이 요거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약했는데 이 선거제도를 약속을 저버리는 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일 명분을 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거 좀 다뤄보고 두 분의 의견 듣고 일석이조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 시간이 어느새 훅 하고 지나가 버리네요. 자, 대통령에게 무엇보다도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개각을 하면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는 않습니다만 후보자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에 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주, 폭력 전가가 드러났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무시했다면서 지명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 뭐 강도영 후보자뿐만 아닐 겁니다. 이 인사 문제 과연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박 의원님부터요. 저는 강도영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이 공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주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인사검증을 아예 안 해요. 이 정도면 아예 안 한 겁니다. 안 한 것처럼 내지는 보신다는 우리 말씀이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어떤 오만함이 저게 묻어 있다고 보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 실패들이 꽤 많았는데 이렇게 대놓고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거나 아주 기본적인 기준 이를테면 음주 같은 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지난 정부에서는 무슨 7대 기준에 그걸 포함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임명하고 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만의 그런 어떤 인사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나 역대 정부에서 가져왔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면서 했던 얘기가 전부 이게 내로남불 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사검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다 용산에 주면은 용산에 있는 인사수석이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라고 하죠. 지금은 거기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 우리는 자료만 모아가지고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격 사유도 있다는 정보까지는 다 전달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학폭 같은 경우에 옛날에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이제 뒤늦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민정수석실의 음습한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거를 양지로 공개를 하면서 인사 정보가 정말로 투명하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정말로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약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 안 좋아지니까 우리는 정보만 전달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일지언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동훈 장관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어쨌든 검증 그러니까 인사 전달을 하더라도 이거는 부적격이라고 강력하게 꼬리표를 달아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정보 수집만 하는 거면은 뭐하러 그거 따로 만듭니까? 기존의 경찰들도 세평 수집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글쎄 저는 그런 게 좀 이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되게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한 사람이 후보자를 떠나서 또 국민과 또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사검증은 꼼꼼히 잘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